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오늘 밤 9시 반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좋든 나쁘든지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중요하긴 하겠죠. 오늘 밤 9시 반에 9월의 금리 인하의 쐐기를 박을 만한 마지막 퍼즐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기사의 제목이었는데요. 9월 인하의 시동을 거는 연준 관계자들, 마지막 퍼즐은 고용 보고서가 아닌가? 근데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달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요. 분명히 이제는 물가보다는 물론 물가도 중요하지만 고용을 좀 더 우선시하게 데이터를 쳐다보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그때 당시에 들썩들썩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적당히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벽이었죠. 어제 밤 무렵에 미국의 7월 구인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물론 고용 보고서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이것도 이제 고용과 관련된 데이터였거든요. 근데 10개월 만에 최저치가 나왔다. 고용 둔화 우려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사람들을 뽑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구인 건수가 지금 팬데믹 이후로 21년 4월 이래로 실업자보다 줄었다는 겁니다. 기업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 안 뽑아요. 그냥 있는 사람 쓸게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 둔화에 사실 벌써 금리는 반응을 했습니다. 한때는 98%까지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갔고요. 오늘 아침에 재봤더니 96.5까지 나옵니다. 근데 또 금리 인하 된다고 뭐 꼭 좋은 거 아니잖아. 뭐가 어디 터지면 금리 인하 할 때도 있잖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통계를 또 찾아주셨더라고요.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1976년 이래 이와 비슷한 상황을 한 7번 정도 누군가 찾아주셨네요. 이게 S&P 500의 차트인데요. 과거에 6개월 이상 금리 인하를 멈췄다가 현재도 뭐 비슷하죠. 올해 들어서 금리 인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금리 인하를 재개했을 때 과거에 한 7번 정도 통계를 내봤더니 향후 12개월간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후로 향후 12개월간 17% 정도 평균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이런 통계에 맞춰서 본다면 현재 금리 인하는 그래도 뭐 가뭄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통계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정확히 9시 반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다는데 뭐가 어떻게 나오면 좋은 건지 오늘 좀 매크로 관련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항목이 발표가 될 텐데 제가 중요도 순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요게 정말 많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실업률이고 이제 시급, 임금 상승률이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 세 개가 나오는데요. 특히나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비농업 신규 고용 숫자. 참고로 저번 달 초에 8월 초에 노동통계국장님이 트럼프가 잘라버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요 숫자가 엉망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정치적인 뭐 공격이 있었다. 너네들이 날 곤란하게 했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라버렸었죠. 그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 비농업 고용, Non-Farm Payrolls라는 수치입니다. 요게 이제 단위가 천 단위예요. 천 단위. 26만, 32만 이런 거고요. 그래서 뭐 11월, 12월, 1월, 2월 해서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바로 5월과 6월 숫자였죠. 이게 뭐 좀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상치로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조정을 하고 해서 확정치가 나오는데 저번 달에 발표가 됐을 때 분명히 예전에는 5월 달 고용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 했는데요.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나버립니다. 실제로는 19,000명밖에 고용 안 됐는데요. 하니까 트럼프가 열이 빡 받아버린 거죠. 아니, 내 정권 들어서 갑자기 줄었다고? 내가 집권하고 있는데 이렇게 망했다고 하고 화가 잔뜩 나버린 거겠죠. 6월 달에도 14만 7천 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조정 단계를 거치니까 14,000명. 진짜 10분의 1 토막보다 더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5월, 6월 수치에 이제 분노를 해서 통계국장을 잘라버렸고요.
7월 달도 물론 적게 나오긴 했습니다. 예상치가 10만 원 넘었어야 됐다 했는데 7만 3천 명 나오면서 그 사단이 났던 게 바로 이 비농업 고용 수치 발표인데요. 이번엔 어떻게 나올까? 제가 가이드라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저번 달에도 한 7만 3천 명 정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뭐 7만 3천 보는 분, 7만 8천 보는 분 있겠지만 일단 평균치로 약 7만 5천 명 정도가 고용이 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코인이나 주식이 좋게 나오기 위해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적당히 안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고용 숫자로 하면 7만 5천은 좀 많고 한 뭐 3만, 4만, 5만, 6만 뭐 요 정도 적당히 조금 나오면 고용이 부진한데 하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확 올라가거나 심지어 B컷 확률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실업률 이것도 참 애매한 친구인데요. 한 4.2에서 많으면 4.3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올라가도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높은 거, 한 4.3 정도가 나오면 시장이 적당히 이제 환호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뭐 시급 상승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튼 적당히 안 좋아져야겠죠. 시급이 안 올라가는 3.9가 예상이면 3.7에서 8 정도 나오면 좀 환호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일단 시장의 상승을 위해서는 약간 예상보다 부진한 고용과 살짝 오른 실업률 4.3%뭐 너무 올라가면 모르겠습니다. 뭐 한 4.4, 4.5 나오면 뭐 B컷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진짜 경기가 그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슬아슬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목은 뭐 고용 발표 좋든지 나쁘든지 지장이 없다는 거였잖아요. 자,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고용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볼 땐 위기가 올랑말랑합니다. 사실 이게 뭔가 터졌어도 괜찮은 상황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특히나 뭐 프랑스에 이어서 영국 27년 만에, 독일 14년 만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었죠. 독일도 국채금리가 최고치를 찍었다. 그렇게 돈을 뿌려대니까 국채금리가 최고치를 안 찍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본도 아시겠지만 뭐 잃어버린 30년 디플레어 국가였는데요. 장기 국채 금리가 뭐 상장 후 최고치니까요. 뭐 거의 30년, 40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안 그래도 지금 돈을 막 더 뿌리려고 했었죠. 돈을 뿌리면 뿌릴수록 더 많은 국채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전 세계가 국채 금리가 폭발을 하고 있다. 그나마 미국만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기축 통화의 지위도 갖고 있고 아까 구인 건수도 뭐 적당히 안 좋게 나왔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가요. 드디어 3분기 들어서 재무부 그 국채 바이백, 특히 장기 국채를 다시 사는 거를 이미 준양적 완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자, 9월 9일자, 9월 17일자로 해서 20억 달러 정도의 주로 장기 국채를 재무부가 살 계획이고요. 요건 이미 샀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아마 결제를 할 거고요. 9월 23일자는 뭐 적긴 하지만 0.75억 달러, 9월 30일은 아직은 미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어마무시한 양은 아니지만 드디어 양적 완화를 좀 시동을 걸고 있다. 살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양적 완화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재무부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이 선방하는 이유는 물론 자의도 있고 타의도 있었겠죠. 뭐 관세 전쟁 일으켜서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뭐 제롬 파월이 낮춰주지도 않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은요 정말 유동성을 많이 아꼈습니다. 폭발시킬 수 있는 여력이 높다. 다른 나라는 이미 뭐 금리 인하도 많이 했지만 돈 정말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직 안 풀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뭐 중간 선거를 위해서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직 양적 완화도 제대로 하지 않았었죠.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도 약간 양적 긴축 단계에 있습니다. 요걸 왜 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살포시 조금 한 10% 정도 양적 긴축 지금 남겨뒀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 폭발을 미국은 아껴두고 있다. 그리고 바이백을 이제 미약하게나마 시작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미국은 뭐 어제도 장기 금리가 좀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죠. 이미 대책 없이 돈 뿌리기에 너무나 많은 돈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SOS를 치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누구한테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뭐 단기 발표 안 좋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평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란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단기 국채를 보유할 수 있게 내가 허용하겠노라 뭐 이런 기사인데 별로 뭐 별다른 내용도 없죠. 영란은행의 부총재가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일부 담보 자산을 단기 국채로 보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아, 이거 아직도 안 했나 보네. 뭐 미국에선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이유를 들어보면요. 23년에 영란은행이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체계가 있었는데 요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에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이 초기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그냥 소매용 뭐 개인들끼리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하는 뭐 요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고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쓰일 것 같아서 일단은 내가 단기국채 보유를 허용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를 제가 제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니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특히 뭐 서클이나 테더 이런 애들, 뭐 퍼뜨릴 생각도 하지 마. 그리고 담보를 가지고 있으려면 현금만 담보로 해. 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유동성 높은 예금까지만 담보로 받아줄게. 어디서 감히 너네들이 뭐 이 영국에 유럽에 들어온다는 거야.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접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근데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서클이나 테더에게 제발 좀 영국 국채 좀 제발 좀 사주세요 라고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지금 내가 허용하노라 라고 하는데요. 내 거 좀 제발 사줘. 이 국채 금리 올라가는 게 감당이 안 돼. 근데 나 돈도 더 찍어야 되고 국채 더 찍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발 당신들 들어와서 요거 좀 사주세요. 우리 국채, 영국 국채를 사달라는 겁니다. 미국 국채가 아니고요. 자기 그 담보를 갖추기 위해서 영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국 국채를 사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밤에 뭐 호실적이 나오든 나쁜 실적이 나오든 고용 보고서가 엉망으로 나와도 혹시라도 폭락이 나와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조금 짐작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영란은행만 이런가요? 아니요.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국채를 더 많이 찍어야 돼요. 돈을 뿌려야 됩니다. 근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테더나 서클이 너무 싫습니다. 자기 밥그릇을 뺏는 거잖아요. 니네가 뭔데 자꾸 뭐 돈을 찍는다 그러고 뭐 유통한다 그러고 돈을 만들었다 그러고 이게 기분 나쁘죠. 한국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도요. 최근에 뭐 테더나 뭐 서클이 업비트나 비썸에 상장이 됐었잖아요. 특히 USDT가 상장이 됐었는데 상장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연구원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이 한국의 콜금리나 레포금리가 0.1에서 0.13%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기 금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테더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요. 원화의 유동성이 마르고 쉽게 말하면 원화를 팔고 달러로 그리고 미국 국채로 갈아타는 수요가 많아져서요. 원화가 좀 가뭄이 들었다는 겁니다. 유동성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뭔가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입장에서도 안 좋은 뭐 이런 상황이 처해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자존심이 센 중앙은행들이 내 자존심을 접고 니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내 국채만 좀 사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저는 한국에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지금 최근에 서클 부사장인가가 한국에 왔었잖아요. 뭐 업비트 비썸 다 만나고 갔는데 이거는 업비트 비썸이 얘기할 게 아니라 영국 뭐 한국은행 뭐 금융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서클을 만나서요. 우리도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서클이나 뭐 테더가 들어오는 것 자체는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퍼져 나갈 텐데 그러면 우리 한국 국채 좀 사게 해달라 뭐 이런 협의를 했어야죠. 그쵸? 우리 워낙 한국 국채가 뭐 미국보다 인기가 많습니까? 뭐 일본, 독일보다 더 인기 없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오히려 뭐 스테이블 코인을 뭐 엄청 뭐 방어벽을 치겠다, 뭐 내재 가치가 없다 이러고 있으면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좀 기회가 좀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좀 이런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전 세계의 국가들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탐욕을 부릴수록 돈을 많이 찍을수록 물론 미국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겠죠. 지금 보셨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에게 제발 우리 국채 좀 사줘. 우리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감당이 안 돼. 제발 좀 사주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은 코인으로 유동성이 들어갈 거고요. 물론 결제도 쓰이겠지만 뭐 코인의 유동성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그리고 미국 국채 수요로도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 미국 국채 담보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 세계 국가들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결과적으로는 코인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이런 중장기적인 좀 장기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요. 경제가 좋아도 비트코인은 좋을 수 있고요. 경제가 안 좋아져도 비트코인은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인은요, 미국 정부와 월가의 탐욕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밤 데이터에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짧게는 내년까지 그리고 길게는 2030년까지 좀 장기적으로 굳건한 투자 계획을 갖고 오래 달려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